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나는 반년을 기다렸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 서류와 변호사까지 준비해 두었다. 오늘 그 연극의 막이 내린다. 그리고 서연은 아직 모른다. 이 말이 그녀의 인생을 산산이 부수고 내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그녀의 얼굴이 어떤 표정일지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서연이 퇴근해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수고했어요 하며 웃었겠지만 오늘의 나는 달랐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차갑게 그녀를 꿰뚫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팔짱을 낀 채 단단히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드러운 톤은 없었고 대신 낮고 묵직한 압박이 서려 있었다. 뭐야, 갑자기? 서연이 애써 표정을 관리했지만 숨이 가빠진 게 보였다. 혹시 숨기는 게 있지? 그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야?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시침이 떼지 마. 난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다 알아.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곧 표정을 가다듬고 억지를 부렸다. 남자 만난다고 다 문제는 아니잖아. 친구일 수도 있지.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 변명은 소용없어.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마 그동안 몰래 만난 재혁과의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 증거라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날 흔들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 거야. 오늘은 친정에 가 있어.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한데 무슨 권리로 쫓아내? 버럭 소리쳤지만 나는 등을 돌렸다. 결국 그녀는 가방을 챙겨 나갔다. 아마 차를 몰고 가면서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이다. 민석이 블еф하는 거야. 증거는 없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서연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기는 서초 법무법인 김 변호사입니다. 서연 씨 맞으신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이다. 의뢰인 민석 씨 건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부모님과 함께 와 주십시오. 다음 날 서연과 그녀의 부모는 약속된 시간에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고층 빌딩의 회색 복도는 묘하게 차가웠고 발걸음 소리마저 울려 퍼졌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발이 굳어버렸다. 안에는 내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옆자리 재혁이었다. 반년 동안 서연과 은밀히 만난 그 남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옆모습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다. 왜 재혁이 민석 옆에 있어? 그 질문이 그녀의 뇌리를 때린 순간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딸을 이렇게 불러내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던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김 변호사입니다. 그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장인어른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장모님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서연은 이미 재혁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끝을 직감한 듯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다. 그럼 자료를 보시죠. 서연은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고 나는 숨을 가다듬었다. 재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첫 장의 사진좁은 골목길, 주차된 차량 안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장면.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재생된 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영수증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 모든 자료가 서연 씨와 재혁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사실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혁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숨만 내쉬었다. 그때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흔들렸다.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곧 무릎을 꿇고 내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 씨.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애정이라 부를 만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물었다. 이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입을 열었다. 재혁 씨는 대학 동기입니다. 졸업 후엔 연락이 끊겼는데 반년 전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날의 기억이 스친 듯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로 가정에서 지쳐 있었고 그날 술김에 장인어른의 얼굴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었다. 장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이후에는요? 한 달에 몇 번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제야 재혁이 숨을 삼키듯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비틀려 올라갔다. 가벼운 상대? 낮고 서늘한 비웃음이 흘렀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더 작아졌다. 김 변호사가 내 쪽을 보았다. 의뢰인께서는 언제쯤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나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처음엔 이상했죠. 행동이 달라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그러다 아파트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한 채 이어 말했다.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고 반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사설 조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그럼 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였다. 어설픈 증거로는 넌 부인하고 돌아올 테니까. 나는 한 단어를 눌러 말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들을 생각 없어. 재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 순간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참고로 재혁 씨의 배우자분께도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제 아내한테까지요? 네, 불륜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상의 중입니다. 서연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다. 두 사람 모두 이제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결론을 내렸다. 본론입니다. 서연 씨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재혁 씨에게도 별도로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법적으로 독립된 책임입니다. 즉, 두 분은 각자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별개의 금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일시불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서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일시불은 어렵습니다. 분할로 안 될까요? 일시불이다. 내 목소리는 마치 얼음을 부수는 소리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협상의 여지가 단 1%도 없다는 걸 내 어조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예요. 저축도 거의 없고. 서연이 애써 변명하듯 말했다. 그건 내 문제지. 나는 무심하게 잘라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떨림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완전한 패배의 신호였다. 3천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이혼. 한 번도 생계를 위해 일해본 적 없는 서연에게 홀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평일 낮에 재혁과 커피를 마실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민석의 수입 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와 시간으로 서연은 민석을 가장 깊게 배신했다.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할 기회를 줘.
서연이 회의실 한복판에서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내 표정은 이동그쳐 없었다. 그 눈빛엔 연민도 미련도 단 한 톨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더럽혀진 건 치워야지. 내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서연아, 그만 일어나.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난 절대 이혼 도장은 안 찍을 거야.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조용히 손목을 뿌리쳤다. 이제 그만해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무겁게 떨어졌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만들지 마. 아버지까지. 서연이 믿기 힘든 눈으로 부모를 바라봤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혼은 당연한 거야. 장모님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제발 버리지 마. 뭐든 할게. 그 울부짖음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김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조정과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예상대로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그 사이 서연은 필사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려 했다. 내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고 회사 근처에서 불쑥 나타나 말을 걸려 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공기나 그림자와 다르지 않았다. 어느 날 관리인이 현관 앞에 나타났다. 민석 씨는 이미 이사하셨습니다. 언제요? 어디로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 뿐이었다. 이메일은 반송됐고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 회사로 연락했지만 개인 연락은 연결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 순간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석이 모든 걸 계획하고 완벽하게 떠났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원한다면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을 것이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 안정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재판이든 뭐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조차 이미 무너져가는 발판 위에서 한 발버둥에 불과했다. 6개월 뒤 법정.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이혼한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날 서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많은 증거 앞에서 그녀가 이길 가능성은 단 1%도 없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장면을 수십 번 그려왔고 현실은 그보다 더 차갑게 끝났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도 서연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다. 공통 지인에게 내 연락처를 묻고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심지어 퇴근 시간을 노려 서성였다. 그런 그녀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갔다. 어느 날 서연의 휴대폰에 SNS 알림이 떴다. 우리 남편과 불륜한 여자입니다. 작성자는 제역의 아내였다. 게시글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서연의 얼굴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다. 모두 내가 직접 확보해둔 증거였다. 기혼자인데도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최악의 여자입니다. 조심하세요. 글 아래 댓글에는 인간 말종, 법보다 매장이 필요, 저런 건 사회에서 퇴출 같은 욕설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글은 퍼졌고 커뮤니티에는 서연의 나이, 직장, 심지어 거주지까지 공유됐다. 친정 집마저도 항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부모는 문을 굳게 잠가야 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새 주소를 알아내 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민석, 얘기 좀 해. 여긴 어떻게 알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이미 끝났어. 돌아가. 아직 마음은 남아있잖아. 그녀의 팔을 잡아 뿌리치는 내 손길은 냉랭했다. 두 번째 추적은 더 대담했다. 더 먼 곳으로 이사한 나를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쫓아왔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여긴 왜 와? 당연히 와야지. 우리는 부부잖아. 전 부부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어.
법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안 끊겼잖아. 그 말에 나는 짧게 잘라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이미 내가 신고해둔 상태였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서연 앞에 섰다. 이 사람 스토킹입니다. 아니에요. 부부 문제예요. 서연이 손을 휘저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다. 서연 씨, 전 남편에게 3번이나 경고받으셨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3번째 경고, 이번에는 진짜였다. 이번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서연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듯이. 그 눈빛 속에 나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집착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떨리며 울려 퍼졌다. 체포돼도 상관없어. 잠깐의 실수로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날 리 없어. 우린 아직 사랑하고 있어. 이건 당신이 날 시험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서연은 결코 과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도심 번화가 한 카페 앞, 민석이 젊고 세련된 여인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당신도 불륜이잖아. 나는 숨이 가쁘게 차오른 채 달려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직 내 남편이면서 다른 여자랑 웃어? 절대 못 놔. 주변 손님들이 술렁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민석 옆에 여자는 놀란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서연아, 그만해. 민석이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나는 더 세게 매달렸다. 돌려줘. 내 남편 돌려줘. 그때 민석이 여인에게 소리쳤다. 경찰 불러. 몇 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민석은 곧장 말했다. 이 사람 스토킹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불륜이에요. 제 남편이라고요.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 씨, 이분은 전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꺼지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러나 카페 안팎의 시선은 차갑게 나를 훑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나를 향해 번쩍였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SNS에는 카페 난동녀, 스토커 전초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내 울부짖는 얼굴,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댓글에는 정신병원 보내라, 불쌍한 전남편, 이 정도면 강제 입원 같은 조롱이 쏟아졌다. 그 사건 이후 동네에서 내 이름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나를 서연 씨가 아니라 스토커 여자라고 불렀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사람 맞지? 그 영상에 나온 여자. 온라인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게시판에는 내 사진과 예전 주소,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퍼졌다. 부모님 집에는 악성 우편물이 날아들었고 모욕적인 전화를 받았다. 부모님의 결심은 단호했다. 이제 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날 이후 나는 장을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반드시 부모 중 한 명과 동행해야 했다.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몇 주 후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일할 곳을 찾았다. 일이요? 지인의 공장이다. 직원 숙소도 있다. 이제 너를 집 밖으로 내보낼 때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너를 여기까지 키우고 이혼할 때도 내 말을 믿어준 건 내 잘못이다. 그래서 위자료는 전부 대신 내줬다. 하지만 갚아야 한다. 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다시 시작해라.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부모님의 인내는 이미 끝에 다다랐다. 공장 기숙사는 낡고 습한 건물이었다. 관리인인 나이든 여성이 차갑게 말했다. 새로 들어오는 분이죠. 사정은 들었어요. 외출은 제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규칙이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등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 그 스토커 여자래. 전 남편 쫓아다니던 그 사람 맞지?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서연 씨가 아니었다. 오직 스토커 여자였다. 일은 단조롭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오갔다. 쉬는 시간엔 늘 혼자 밤이면 좁고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민석과 함께 살던 안정된 생활, 여유로운 오후, 깨끗한 집, 모두 내 손으로 무너뜨린 것들이었다.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을 산산이 부쉈다. 분류는 순간의 쾌락이었지만 대가는 평생이었다. 다시는 행복한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창밖은 깜깜했고 멀리 도심 불빛만 반짝였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만 이 어둠 속에서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간다.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결말이었다. 공장 일은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땀 냄새, 그리고 건조한 공기. 동료들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웃음소리 대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국을 뜨는 손끝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낡고 축축한 기숙사 방에 돌아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석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따뜻한 집, 넉넉한 생활비,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 그 모든 게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평온함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바람이 순식간에 모든 걸 무너뜨렸고 그 잔해 속에서 나는 매일 숨을 쉬고 있었다. 가끔은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말렸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었고 누구도 내 잘못을 지워줄 수 없었다. 배신, 파탄, 추락. 세 단어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전부였다. 민석은 이미 나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내 전화번호는 차단됐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무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제 내 세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창밖은 항상 깜깜했고 멀리 도심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속 사람들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직 나만 이 어둠 속에 갇혀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시작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채로 분류는 한순간의 쾌락이었다. 그러나 그대가는 평생이었다. 다시는 행복했던 날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결말 속에서 어둠과 함께 늙어갈 것이다. 그러던 며칠 전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재혼했고 아내는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걸었고 민석은 예전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웃음엔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속 어딘가에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민석의 손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그 손은 다시는 나를 붙잡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이 웃으며 걷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사이에 내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사랑은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었다. 단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이지 않는다. 결국 나는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에게 완전히 잊힌 채 세상에서 가장 좁고 어두운 방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을 행복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